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주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틱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틱 증상은 소아청소년기에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지 눈에 띄는 증상이라 그런지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 뭔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인지 이 틱 장애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나쁜 습관이 있다고 보거나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거나 또 뭔가 특이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는 틱 장애 아이나 부모님도 다른 소아정신과 질환이나 문제보다 더 위축되어 있고 충격, 분노, 슬픔, 또 죄책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틱 장애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보면서 틱 증상을 가진 아동과 부모들에게 이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반적인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자 합니다. 틱이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성 틱과 동작을 보이는 운동 틱이 적어도 1년 동안 함께 나타나면 뚜렛 장애라고 합니다. 틱 증상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지만 일시적으로 의식하면서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아이가 증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틱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즉, 틱 증상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이나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틱은 전체 아동의 10에서 20%에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1년 미만의 일과성 틱은 5에서 15% 정도라고 하고 1년 이상의 만성 틱은 그중 1% 아동에서 나타납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는데요. 남성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틱 장애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도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나 아주 약한 정도의 틱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 모두 병원에 와서 진단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눈을 깜빡이는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지내기도 합니다. 즉, 틱 증상이 가족과 또 공동체,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관리되고 도움받는 과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증상 자체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증상은 아닙니다. 틱이 흔히 시작되는 연령은 3에서 8세 초기 아동기입니다. 증상은 주로 10에서 12세 사이를 거치면서 사춘기 동안 증상이 좀 더 악화되었다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점차 완화되어서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에 들면서 60에서는 많게는 80%에서 증상이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과 중에 틱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틱 증상은 모르고 지내는 약한 증상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틱 증상은 크게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운동 틱은 모든 수위 근육, 즉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주로 얼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림 등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목, 어깨, 팔, 몸통, 다리와 같이 점차 아래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단순 운동 틱은 하나의 운동 틱이 비교적 1초 이내로 짧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복합 운동 틱은 여러 개의 근육의 움직임이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점프하기, 눈을 깜빡이면서 코와 목을 연속으로 움직이거나 자신을 치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음성틱 중 단순 음성틱은 헛기침, 또 킁킁거리는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것이고 복합 음성틱은 특정 단어나 문구, 또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설적인 욕이 틱 증상으로 나타나 주변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은 운동틱이 시작되는 연령이 평균 7세 정도인데 비해 음성틱은 좀 더 늦은 평균 11세경부터 시작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틱 증상을 보이면 당시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원인을 많이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틱 증상이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은 발생보다는 경과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는데요. 틱 증상의 원인에 대해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틱 장애는 뇌의 도파민으로 알려진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에 불균형이 생기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생아 연구나 가족 연구에서도 틱 장애가 이런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과 면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먼저 틱 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경과적 혹은 뇌과적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살펴야 하고 필요한 혈액 검사, 뇌 MRI 촬영, 뇌파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 틱 장애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동반되는 다른 문제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데요. 또래 장애 아동 중 일부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강박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 문제도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기도 해서 이런 동반된 상태를 평가하고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틱 장애를 진단할 때 같이 다른 정신의학적 문제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동반된 문제의 심각성이 틱 증상 자체보다 틱 증상의 경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먼저 이 질환에 대해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틱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 중 아동과 가족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어떤 개입이 중요한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서로 다른 아이에게 비슷한 정도의 틱 증상이 있다고 해도 아이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치료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약한 틱 증상은 증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틱이 지속되면서 악화되는 경우나 틱 증상으로 인한 통증 같은 신체 증상이나 학업, 또래 관계 등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면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결정합니다. 이때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틱 증상의 치료의 목표는 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드라마틱하게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치료는 현재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틱과 관련된 아동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줄여서 가능한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틱을 조절해주고 또 조절 능력을 키우게끔 돕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틱 증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도파민 억제제를 사용하는데요. 초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으로 조절해 나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약물 치료는 틱의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동과 부모님은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즉 경과에 기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있을 때에도 증상의 경과상 악화가 될 수 있고 약의 용량이 줄거나 심지어 쓰지 않고 있을 때에도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하고 경과에 따라 전문의는 약물을 선택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은 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과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 선생님, 또래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데요.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틱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잘못 바라보거나 낙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틱 증상을 가진 아동의 부모님은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잘못되어서 혹은 본인의 유전자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지나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과 연관된 특정 양육 방식이나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을 잘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님에게 있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덜어야 하고, 자녀의 틱 증상을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틱 증상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나무라거나 지적하는 것은 피하고 증상을 무시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거나 혹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틱 증상으로 좌절하거나 속상해하는 경우에는 점차 어른이 되면서 좋아진다는 경과를 알려주며, 틱 증상이 있다고 해도 여느 사람과 똑같이 긍정적인 학업과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지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학교에서는 틱 증상으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면서 학교 생활에 미치는 틱 증상의 영향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틱 증상을 이해해주는 학교 환경이라면 아이들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선생님은 틱 증상이 고의가 아님을 이해하고 증상을 무시함으로써 교실에서 아동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틱이 악화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있다면 미리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며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보이면서도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간간히 틱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놀림받는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경우 학생과 부모가 동의한다면 선생님이 틱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틱이 눈에 띄는 증상이라 주변에서 또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자신과 다른 점을 보고 놀리거나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는 틱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놀림과 괴롭힘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에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같은 거야. 이러다 또 좋아져. 라고 무심하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틱 흉내를 내며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에게는 네가 그러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 라고 단호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날 따라하는 것을 보니 날 본받고 싶나 보네, 고마워 라고 대꾸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놀림과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빨리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틱 장애는 소아청소년에서 매우 흔한 증상이며 틱 증상 그 자체 상태도 중요하지만 집과 학교에서 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자존감, 틱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대한 아동의 태도, 대처 능력이 증상의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틱을 올바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조언과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 틱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부모님들께서 힘을 얻고 진단에 대해 전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